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 5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서 2번째 시간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 또는 일본, 미국 등의 그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인적 자원을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트의 열 같으면은 국가 경제 성과는 바로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경영자, 노동자의 높은 수준의 기량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은 인적 자원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 국가 경쟁우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트에게 같으면은 일반 교육 시스템의 개선은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를 같으면은 일반 교육 시스템이 국가 경쟁우위에 충분한 조건 아니며 교육 시스템과 산업의 연계 정책과 산업 분야로 하여금 훈련 조장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노동력의 질은 바로 국가 경쟁우위나 경제적 복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은 기능 함량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린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표준 경제 이론은 기업과 고용자는 모두 인적 자원에 충분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린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예를 같으면 인적 자원의 투자는 바로 불확실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에 대한 대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은 공공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나 저 기업에 이동하므로 기업은 훈련에 투자된 그러한 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은 담보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훈련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장 외적 인센티브가 없을 때 개인과 기업 모두 기술 훈련에 충분한 투자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독일의 인적 자원 개발 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9세기에 의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독일 정부는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의 그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기술대학의 교육기간은 대학교보다 짧은 반면에 실무지향적 기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바로 이 실무지향적 교육을 위해서 토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토제 제도는 노동자에게 특수 분야에 보다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기량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독일의 고용자와 노동자협회는 모든 기업들에게 직업훈련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하게 하며 기업이 투자한 인력을 다른 기업이 가로채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신의 직원들에 의해서 기술 투자나 교육 투자를 할 때 교육이나 기술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투자한 인력을 다른 기업이 가로채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경우에 기업이 기술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의 인적 자원 개발을 보게 되면은 스웨덴의 교육 수준은 공학 분야에 강하고 또한 교육 수준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스웨덴의 교육제는 거의 모두가 공립이고 변화하는 교육 수준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수조에 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웨덴 교육제 독일을 모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임금 제도는 단결 임금 제도로서 기능 수준과 산업별 임금 교육이 가장 낮고
경쟁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기량이 높은 노동자를 양성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바로 GNP의 많은 부분을 직업 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은 교육의 질이 바로 미국이나 영국에 못지않게 높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은 스위스의 공공교육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교육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보면은 특화 요소의 창출과 계속적 개선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스위스 산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스위스도 토제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그러나 토제 제도가 바로 스위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무 징병 제도는 인적 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종업원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기술자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웨덴이나 스위스는 바로 산업이나 기업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본과 미국은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보게 되면은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학 지식은 미국의 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학 지식은 과학과 기술에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미국의 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일본의 기술과 과학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수학과 과학을 중요시하고 또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본의 경제 발전은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은 다양하면서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교과 내용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훈련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일본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학 지식이 미국의 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수준을 하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노동자와 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본 기업의 종신 고용제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의 교육 제도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그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이 바로 질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미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교육 수준이 높은 반면에 미국은 바로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미국 내 훈련 프로그램은 간헐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훈련에 투자된 비용은 매우 낮고 단지 미국 노동자들의 12%가 공식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력 개발 및 훈련법이라든가 직업훈련 파트너십법을 통해 기술 함량을 미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술학교, 지역대학도 미국 노동자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표준에 비해서 바로 잘 후원되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시장 실패에 대한 그런 해결안이 거의 제공되지 않다는 것도 정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미국과 일본의 높은 수준의 교육이 바로 이들 나라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이나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바로 교육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인적 영향은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영향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 학생의 학력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나
창의 인성에서는 최하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스위스 IMD에서 조사한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최고지만 창의 인성의 최하위라는 건 바로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이 거의 잘 개발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적 역량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높지만도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 개발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우리가 4차 산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성으로 특징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동성과 불확성, 복잡성, 그 모성은 바로 현재 요구되는 조직 역량은 내일에는 낡은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18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2014년의 인재상은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신뢰와 원칙 등의 순이지만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 전문성,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등으로 바뀌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기업이 요구하는 그 인재상,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즉각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 역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바로 개인의 인성 역량 개발, 정체성 개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 덕분에 과거에 중요시하던 많은 조직 역량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시장 조사 업무라든가 재무 분석 업무,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지속적 품질 개선 등의 조직 역량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평준화돼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 방향은 지적 교육도 중요하지만도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바로 인성 오역량의 개발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사람의 인적 역량은 바로 인적 역량 형성 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를 보게 되면은 자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스킬이 바로 인적 역량 형성한 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인적 역량 형성에서 40에서 50%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인성 5역량에서 하나에서 정체성이 확립된 그 인성 역량을 기반 정체성이 바로 인적 역량 형성에서 30%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가진 비전과 목표는 보면은 인적 역량 형성에서 10에서 20% 역할을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개인의 비전이나 이 목표는 바로 그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성 5역량의 정체성과 전문 지식을 비교해보면 거의 50대 5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좀 전에 말했지 개인의 이런 지적 특성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순위지만 바로 인성 역량 분야, 특히 창의 인성에서는 최하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한계를 보이게 되고 또한 이런 인적 역량의 개발의 한계는 바로 조직 역량의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장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구성원들의 인성 5역량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은 대부분 교육을 보면은 주입식, 암기식 그런 교육입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계속되는 한 우리 학생들의 창의 인성 개발은 한계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성 5역량 개발, 즉 인성 5역량은 우리가 아다시피 창의 역량, 정서지능 역량,
가치와 역량, 자기 정화 역량, 그리고 자아실현 자의 의지 역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이러한 5가지 역량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완전 균형한 인간을 낳아가게 되고, 또한 그들의 인적 역량이 자율적으로 함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개발의 방향은 지금까지 했던 지적 교육과 병행해서 바로 창의 인성 또는 인성 5영역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세계 각국 선진국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 제도와 시스템을 알아보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바로 인적 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부족한 창의 인성 역량 또는 인성 5영의 정체성 개발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